네, 밤새 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전격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보복관세로 맞선 중국엔 125%로 높였죠.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유예에 환호했고 아시아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덕이 어떻게 끌어올지 모르죠. 관세 전쟁의 파장과 한미 협상까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증시 큰 폭으로 올랐고 뉴욕 증시도 폭등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발표된 상호관세 유예 조치 정말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미국이 발표한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또 상호관세 유예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10% 중국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50% 그리고 이제 또 올려서 125%까지 지금 예. 올라온 상태고 그 단계마다 중국이 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을 했죠.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전선을 쫙 펼쳐놨었는데 네. 일단 기본 관세, 보편 관세라고 하는 거 10%는 유지하고 나머지 이제 한 60여 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것 그거를 이제 90일 유예시키면서 네. 화력을 좀 중국에다가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이번에 그 상호관세 발표한 이후에 중국의 대응을 보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굉장히 바로 대응을 하잖아요. 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뭔가 더 카드가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중국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에 트럼프 일기 때 미중 간에 이제 무역 협상이 있었고 그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한 20% 정도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부과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체 품목 한 66% 정도가 관세 대상 품목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중국이 대미 수출이 한 20% 정도 줄은 적이 있고 예. 또 위안화 가치도 한 13%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 후속 협상은 불발이 되고 그 상태로 이렇게 끌어오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또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지속이 되고 네. 그러고 이제 트럼프 위기가 들어서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준비를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20% 정도였는데 20%. 중국이 수출하는 것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비중이. 예. 근데 그게 이제 2023년에 15%로 줄어들었고 예. 작년에는 12%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예.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곧 일기 때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대미 그 무역 규모를 네. 좀 줄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일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지금까지도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출 통제, 기술 통제 등등해서 압박을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내성이 생기고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예전에 비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국채, 미국 국채. 그것도 지금 한 7,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제일 많았을 때에 비해서는 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러나 국채. 여전히 이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채 보유량이 두 국채 번째로 보유량이 많다. 많습니다. 일본이 이제 1조 달러가 훨씬 넘고 예. 그 밑에가 이제 영국 정도 되는데 영국은 이제 미국 국채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계속 줄여오는 와중이지만은 여전히 7,600억 불 정도 되는 거고 그 국채를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매도하는 거가 상당히 이제 금리에 영향을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역 수지를 적자를 줄이겠다 이게 이제 겉으로 내세운 거지만은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 이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지금 상호관세 전쟁의 와중에 미국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의도적으로 보복관세에 맞서서
시장에 팔았다 뭐 이런 지금 예측이나 추측 분석이 4월 좀 할 수 있어요? 9일 날 이게 좀 이쪽을 빼놓은 국채들이 좀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유럽으로 좀 돌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명확하게 그렇게 이 증거를 들이대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급등했어요. 급등을 예. 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국채 그 팔겠다는 게 많으니까 역으로 이제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고 지금 미국이 이제 그 정부 부채가 한 35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우리 돈으로 하면 무슨 경자 들어가는 단위니까 이게 네. 예.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매년 그 이자 지불하는 부담이 뭐 급증을 해서 지금 뭐 국방비보다도 많다는 얘기도 있고 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80조 정도가 매년 이자로 나가니까 우리 1년 예산이 지금 한 700조 원전인데 우리 1년 예산에 거의 뭐 2배 수준이 그 네. 이자로 나가는데 그 이자 부담이 뭐 되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국채 관련된 것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중국이 음. 사실은 이제 뭐 맞대응 카드로 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무기를- 중국도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기가 될 수 있다. 부담은 되지만 네. 좀 국채를 중국도 가지고 위안화 있는 게. 평가 절상 압력이 있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가지고는 있는 거죠. 조성현 고문님, 이 지금 미국이 이제 125% 중국이 이제 84%까지 관세를 올린다니까 125%를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세 면에서 중국의 또 다른 보복, 다음의 보복 조치를 혹시 예상할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대로 중국은 또 물러설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중국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즉각 반응은 하지 않고 일단 보복을 보복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이제 말은 하고 있는데 예. 즉각 보복하는 관세율 발표를 하질 않았습니다. 125% 이후에 예,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125% 올리면서 예. 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더 이상은 올릴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올 생각이 예, 없다. 즉 그건 뭔가 하면 중국하고 협상을 할 의향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지금 미중 간의 교역 구조를 보면 중국의 수출이 훨씬 많고 미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이게. 예. 근데 미국 관세율이 올라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더 손해를 본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교역 관계로만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더 급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뭐 기다린다. 네, 그런 이렇게 맞습니다. 말을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전화 기다린다는 데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아직 아무런 뭐 모양이 안 나는데 어떻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트럼프가 하든 시진핑 주석이 하든. 예,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라고 하는 게 예.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격화가 돼야지 서로 협상장에 앉을 이유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관세를 올리고 보복하겠다고 하는 건 예. 대국민 이제 공포탄을 쏘는 거 홍보를 하는 거고 예. 실제 아마 실무선에서는 협의할 준비를 서로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의 물꼬가 혹시 강현수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서 터져야 되거나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뭐 예정돼 있기는 뭐 빠르면은 상반기에 이제 뭐 양국 간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는 됐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어떤 스타일이 완전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자기하고 뭔가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를 시작한 모멘텀이 마련이 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뭔가 우리가 요구할 거 요구하고 뭐 받아줄 건 받아주고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온 그 패턴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다가 예.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요. 그리고 한 열 몇 시간 만에 유예시키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를 몇 번 반복을 했거든요. 지금 예. 취임하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도 사실은 이제 뭐 양국 간에 이렇게 치킨 게임 비슷하게 갈 때까지 가자 했을 때 뭐 이겨도 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피해가 워낙 가니까.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모멘텀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싸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제가 한마디 예. 말씀 더 드리면 여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부과를 이제 중국에 내고 125% 네, 하는 거죠. 부과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 그렇죠. 90일간 유예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SNS에 발표를 했는데 그 같은 시간에 그리얼 USTR이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준 청문회를 받고 있는 동안에 예. 거기 청문하는 의원들은 미국 하원 의원들은 그 소식을 듣고 USTR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대통령이 방금 유예를 했는데 알고 있느냐 하니까 그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USR 대표가. 대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으로 그냥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 정부 정책을 이제 발표하는 이제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돈이 지금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정부 간 협상을 하고 이러려면 실무선에서도 이제 상당한 서로 이제 정보 공유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될 근데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렇게 13시간 만에 상호관세를 다른 나라에서 유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다 전략이다. 아, 예. 마치 13시간 만에 유예하는 것도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홍보용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관세가 부과됐을 때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관세 상태를 장기화하는 건 미국도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충격을 주고 바로 또 완화시키는 일종의 이제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이라고 해도 이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서 뭔가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또 관세를 또 낮추고 하는 것들 정도에 끝날까? 아니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무역 질서를 미국 위주로 다 바꾸려고 하는 무슨 원대한 계획이 있나?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이게? 무역 수지가 이제 일차적으로 예. 겉으로 이제 드러낸 적자 해소가 이제 목표로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관세라는 거를 통해서 예. 그 수단을 활용해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호관세 발표할 때에서부터 보면은 예. 기본 관세라는 걸 이제 10%를 쫙 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60여 개국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유예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판 자체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WTO 체제 같은 경우에는 다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작다고 판단을 했고 또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임 판을 이제 쌍무적으로 바이레터럴하게 만들어서 주요국하고 1대1로 대응하는 거는 얼마든지 자신 있다. 미국이 경제 규모가 100이라면은 중국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2위인데 3위가 독일인데 예. 15%입니다. 미국의 사이즈가. 일본이 거의 비슷해요. 3, 4위가. 예. 그러니까는 15대 100 사이즈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미국으로부터 뭐 미국에다 파는 게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눌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쌍무적으로 판을 바꿔가지고서는 결국에는 교육 질서 자체를 다자 체제보다는 미국 중심의 일국주의면서도 뭔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동안에 착취를 당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상한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합리화하면서 판을 바꿀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판을 바꾼다. 네. 그 판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까 최소영 고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해가 이제 미국도 가니까 미국 소비자들, 미국 주식 투자자들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 물가는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CEO 그리고 이런 모든 관세의 어떤 책사라고 그럽니까? 네. 피터 나바로 네.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이라는데 이 두 측근, 트럼프의 왼팔 오른팔에 와서 두 측근이 지금 관세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는데 두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이제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강경한 고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갖고 결국은 감세를 해야 되고 이자율도 낮춰야 되는데 피터 나바로 입장에서는 관세 장벽을 싸움으로 해갖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세 장벽을 쌓고 나서 상대편 국가랑 협상을 하면 예. 관세 인하 조건으로 상대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 피터 나바로는 또 중국에 대해서 특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그 과거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입장을 지지함으로 해갖고 나중에 재판을 받아갖고 징역을 2개월을 살았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그 정치적 동지 같은 이런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관세 강경주의자고 일론 머스크는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맨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관세 강경 일변도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주장을 하고 예. 일론 머스크 지난주에 그 유럽에 가서 그 유럽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 미국하고 EU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 양국에 다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발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방향인데 반대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나바로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서로를 생각됩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과연 이 관세 정책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측근들도 그러는데 뭐 지금 측근만이 아니라 소비자들 주가 폭락, 어제 뉴욕 증시는 상호 관세 유예로 급등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또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주가 변동성을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미국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유예한 거의 그 이면에는 이유. 사실은 주가가 이제 이틀 사이에 10% 이상 폭락을 했거든요.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물가도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이제 반 트럼프 시위 같은 것도 미국 전역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트럼프 의사결정하는데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반응을 한다 이것도 가만히 되겠지만은 사실은 뭔가 이걸 바꿀 때는 대내적인 어떤 그 반응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일단 말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지금 사상 최대 폭으로 주가가 하루에 나스닥이 12%가 올라가고 뭐 이런 일이 사실 가능하지가 않아야 되는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달래주는 민심을 약간 달래는 나를 믿어라 뭐 이런 걸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견뎌봐라. 뭐 절대로 손해 안 볼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뭐 상호간 주의 발표 몇 시간 전에 뭐 주식을 사라 뭐 매수할 이런 시점이다 얘기가 그런 얘기까지 그런 됐어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한 다음에 그걸 예고까지 하는 거니까 참 볼만합니다. 우리 얘기로 조금 들어와 보면 뭐 상호관세 우리도 유예가 돼서 한시름 놓았습니다만 지금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협상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에 이제 전화 통화도 있었습니다만 가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뭐를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거기 USTR, USTR. 미국 무역 대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 네. 두 사람이 이제 일단 카운터 파트고 그다음에 이 관세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뭐 시간 되면 이제 의회나 백악관 인사들도 이제 만날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세 분야하고 이제 관세 분야를 들여다보면 일단 품목별 관세가 아직 지금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철강, 자동차는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부과가 이미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편 관세 10%가 4월 5일부터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인교 본부장이 협의해야 될 사항은 이미 부과되고 있는 이 관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감축할 수 있는지 또는 면제 또는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럼 품목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과연 그걸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90일 뒤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또 줄일 수 있는지 그걸 줄이기 위해 갖고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조건이 뭔가 하면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환율 문제, 뭐 부가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이 이제 미국 가서 협상을 할 때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을 듣고 와야 되겠죠. 이제. 예.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뭐 조선 분야 협력이라든가 조선 분야 협력. 혹은 뭐 알래스카 뭐 가스전 개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미국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미국의 요구,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서로 이제 맞춰보는 이런 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편 지금 방위비 협상과 네, 무역 그러니까요. 협상을 뭐 패키지로 묶어서 하나로. 패키지로 하고 싶다. 원스톱 쇼핑을 하고 싶다. 뭐 원스톱.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금 방위비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정인교 본부장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위 문제 한번 우리 강인수 교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이미 우리는 미국과 합의를 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협정을 깨고 다시 해야 된다는 셈인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우리 부담이.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예. 바이든 말기죠. 그때 이제 12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하고. 그래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건데 예. 일단 올해 25년에는 이제 1조 4천억 원을 저희가 분담하기로 했고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8.3%가는 1조 5,200억 네. 이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고 음. 앞으로 이제 그거를 늘려나가는 그 속도를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시켜고 최대 한도 상승폭을 5%까지로 제한하는 나름대로 이제 많이 올려준 거지만은 네. 처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10배 올려달라고. 10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11억 정도, 네, 11억 달러 정도인데 100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다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거를 이제 일단은 요선에서 이제 바이든 때 합의를 한 건데 예. 이거를 이제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머니머신이고 뭐 공짜로 방위를 프리라이드 하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예. 어차피 협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일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아까 원스톱 쇼핑 말씀하셨지만 전부 하나 묶어서 하는 원스톱 거고요. 쇼핑이라는 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예. 나름대로 이제 뭐 건건마다 이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놓고 주고받기 식으로 해서 이제 크게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꼭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쪽에선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우리 쪽에서는 예를 들면 방위비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이 무역 수지 문제하고 엮어서 주고받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안보라는 이슈가 워낙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빼기도 뭐하고 뭐 그냥 안면 몰수하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얻는 거를 사실은 이제 시작은 좀 이렇게 좁은 범위, 핵심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게 이게 더 바람직한 거지. 네. 다 벌려놓고 나서 뭐 요구사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거를 마치 조금씩 깎아주는 식으로 하면서 끌려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당연히 힘이 쓴 나라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가 수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이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 한꺼번에 하는 게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했지만 이 방위 분담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지금 정부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협의가 되면 이건 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미묘한 갈등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사실은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예.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패키지 딜, 그러니까 패키지 딜.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는 걸 그 약소국이 강대국하고 협상할 때는 원스톱 쇼핑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불리한 것만 아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강대국은 하나 빼먹고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고 하거든요. 각계격파를 해올 수 있는데. 예, 예를 들어 갖고 무역 협상하는데 그 뭐 흑자 해소하고 비관세장벽 철폐하고 관세장벽 철폐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방위비는 우리가 양보하는 거 말고는 얻을 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보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는 동시에 협상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큰 테두리를 정해놓고 우리가 관세 무역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네. 저쪽 방위비 쪽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의 양보를 더 받아내는 네.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추는 이런 패키지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지 예. 차 떼고 포 떼고 이렇게 다 뺏기지 않는 그런 협상이 되지 않겠나 예,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정말 답답한 형국이네요. 우리가 비록 상호관세는 유예됐지만 이 협상이 시작되면 패키지로 우리가 다 내줘야 되는지 우리가 얻을 것도 있고 우리가 줄 것도 좀 있습니다만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전 미군 문제 그렇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강희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장벽 보고서 내면서 비관세 장벽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로서 꼭 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이 꼭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걸 든다면 뭐를 꼽을 수 있죠? 뭐 지금 한 21가지 정도가 거기 지적이 됐는데 그 새로 추가된 건 한 2가지 정도이다. 네. 그래서 뭐 무기 계약 관련된 거 1,000만 불 이상 할 때 무기, 옵셋 뭐 조건 붙는 거 이런 거 하고 원전 그 지분 소유한 한도 제한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 2가지는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지적됐던 것들 중에 뭐 일부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된 기준 관련된 거라든가 등등은 뭐 이미 시정이 된 것들인데 반영이 안 돼서 또 지적된 것도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사실 우리가 보호를 해서 실익이 없고 또 보호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뭐 있다고 미국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30개월 넘은 소고기 수입을 수입 16년간 금지.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입국이 이미 됐고 그리고 16년 동안 뭐 이렇게 하면서도 30개월 넘은 소 먹은 사람이 광우병 걸렸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예. 뭐 등등을 생각하면은 뭐 설사 들어준다 하더라도 뭐 대폭적인 어떤 소고기 수입의 뭐 2배, 3배 증가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명분도 사실은 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좀 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도 뭔가 대응 카드를 지금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검토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미중 상호 관세 전쟁 그리고 우리의 협상 얘기까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